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2024학년도 수능 영어 두 번째 해설 강의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문제는 21번부터 24번까지 그리고 29번부터 32번까지 총 8문제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21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해석해 봅니다. 자, 첫 문장. 너가 너의 관심을 어떻게 집중하는지는 너가 스트레스를 다루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핵심 소재로 뽑을 만한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첫 번째 문장을 읽고서 바로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영어는 지문의 전반적 길이가 짧기 때문에 첫 문장에서 지문의 핵심 소재가 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소재가 노출이 됐을 때 그것들을 이제 내용을 추출을 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스스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러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읽어내셔야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석을 하는 걸 보면 지문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다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집중도 그리고 똑같은 시간을 사용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 지문을 읽고 나도 머릿속에 남는 내용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부, 특히 첫 문장에서는 그 두 번째 문장 넘어가기 전에 해석을 하고 나서 소재를 명확하게 추출을 하신 다음에 머릿속으로 여러 번 되뇌이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신 후에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문장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주목도를 어떻게 집중시킬지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ttention, 우리의 요 관심도를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요것이 너가 스트레스를 처리하고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잘 한번 살펴보시면 첫 문장에서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가지고 너의 집중도를 포커스하는 방법이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식으로 어텐션을 집중을 시켜야 스트레스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노출시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읽어 내려갈 때 그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읽으시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계속 이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cattered attention이라고 했네요. 이 흩어져 있는 집중도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너의 능력에 해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노출된 이 scattered attention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찾고자 했었던 그 how to focus attention에 대한 구체적인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scattered attention이라는 게 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그 능력에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해당 문장이 종료가 되지 않았는데요. because절로 시작하는 부사절이 뒤에 추가적으로 따라 붙었습니다. 다만 요 뒤에 붙은 because절이 조금 복잡하게 쓰였는데요. 이 because절 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이 because절 안에 even though로 시작하는 절 하나와 그 다음에 for로 시작하는 절이 앞뒤로 추가적으로 달라붙으면서 이 because 절, 부사절 안에 부사절이 두 개가 추가적으로 끼어있는 조금 복잡한 형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문장 형태를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문장 형태를 지문 안에서 알아보실 수 있으려면 이 because라는 접속사를 보자마자 뒤편으로 주어 동사가 따라붙을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셔야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조금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이 because절은 접속사기 때문에 뒤편으로 나오는 주어 동사, 문장의 형태와 한 덩어리로 결합해서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는데,
주어 동사가 노출이 되기 전에 even though로 시작하는 지금 부사절 하나 더 낀 겁니다. 이 주어 동사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계셔야 뒤로 나오는 이 it is의 형태가 주어 동사, 이 because의 주어 동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접속사가 노출이 되면, 종속 접속사가 노출이 되면 뒤로 문장이 나올 걸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들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맞추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록 너의 집중력이 scattered, 흩어져 있고 분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좁게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너의 능력에 있어가지고 이 scattered attention이라는 건 좋지 못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이 어느 정도 좀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왜냐면 분명히 주어에서 흩어져 있는 집중, 분산된 집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에 해를 왜 미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요게 아주 좁게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에 있어가지고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지금 조금 모순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이 뒤편으로 나오는 for로 시작하는 접속사절을 추가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for도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for가 전치사로 쓰일 때 뜻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지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문에서는 이 for가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자,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for가 전치사로 쓰일 때에는 for 뒤편으로 독립명사, 그러니까 명사만 붙게 되는데, 얘가 접속사로 쓰일 때에는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이 붙게 됩니다. 자, for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거의 because랑 비슷한 형태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뒤편으로는 because 절이 하나 더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because로 치환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네가 너의 경험들 중에서 오직 스트레스 받는 파트에만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포커스가 좁게 형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너의 집중력이 모이지 않고 분산이 되면,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포커스는 오히려 좁게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너의 attention이 scattered, 흩뿌려지게 되면 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만 포커스가 가니까. 그러니까 이 attention이 scattered, 흩어져 있다라는 건 나의 그 집중력이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가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내가 하는 경험들 중에서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만 포커스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 포커스가 결과적으로는 좁게 형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에만 포커스가 맞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에 있어가지고 손해가 생긴다 정도의 논지로 두 번째 문장이 기술이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계속 한번 이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너의 이 집중상의 스팟라이트이 넓어지게 되면, 그러면 너는 좀 더 쉽게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문장과 반대되는 상황, 이 how to focus attention, 너가 attention을 맞추는 방식에 대한 두 번째 사례가 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이 attention, 집중이 widen, 좀 넓어지게 되면, 그러면 오히려 이 스트레스를 다루는 ability가 좋아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과 대조되는 내용으로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번째 문장 앞에 연결사가 하나 위치하게 된다면 on the other hand 같은 대조를 나타내는 연결사들이 잘 어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찾고자 했었던 how to focus attention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두 가지 대조되는 요소가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지금 일상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 계속 한번 묶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in perspective many more respects.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 put이라는 동사 뒤편으로 목적어가 오기 전에 in perspective라는 전치사구가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장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뒤편으로 붙는 명사가 이 put의 목적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춰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너는 관점 속에 어떤 상황에 대한 많은 측면을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직역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받아들여 보자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측면들을 너의 관점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네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 attentional spotlight이 widen, 넓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기술했었던 세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 문장 and 뒤편으로 동사와 동사를 병렬해서 문장을 추가적으로 이어가고 있네요.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또 not get locked into 라고 해서 어떤 한 특정 부분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one part 뒤편으로 대절을 통해서 후치 수식어를 통해서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너를 superficial 이라고 하면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이라는 의미인데요. 얘는 profound라는 형용사와 반대되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실 겁니다. 이 profound라는 단어는 근원적이고 깊고 요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그와는 딱 반대로 얕고 피상적인 정도의 의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피상적이고 불안을 유발하는 수준의 집중력, 여기에 너를 ties down, 올가맬 수 있는 어떤 특정 한 가지 파트에 갇히지 않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었던 여기에서 이 one part는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했었던 stressful한 파트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상황과 정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넓어진 attention, 이 세 번째 문장에 대한 부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마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narrow focus,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좁아진 초점에 대한 부연이 이어지겠네요. 이 narrow focus 같은 경우에는 각 경험의 스트레스 레벨을 높인다. 하지만 넓은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레벨 수준을 낮춘다. 자, 왜냐하면 너는 각각의 상황을 더 넓은 관점에다가 집어넣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장 안에 앞서 제시됐었던 두 가지 하위 개념, 그러니까 좁아진 포커스와 넓은 포커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연 진술이 다 한 문장 안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a narrow focus랑 그 뒤편으로 widen focus에서 앞서서 나왔었던 문장들에 대한 단순한 재진술이었고 새로운 내용은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마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의 불안을 유발하는 디테일,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인 사항,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조그맣고 세부적인 사항은 큰 그림보다는 덜 중요하다. 그러면 이 주어 자리에 위치하는 한 가지의 불안을 유발하는 디테일이 앞서 봤었던 이 narrow focus에 해당할 거고, 이 bigger picture 같은 경우가 이 후행했었던 뒤편으로 나왔었던 이 넓어진 이 포커스에 해당하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 지문 아주 고전적인 형태의 대조의 형태로 사용되어서 전반적으로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요 밑줄친 부분이 포함된 이 문장에서 조금 헷갈릴 만한 요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집중을 잘 하셔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너 자신을
달라붙지 않는 후라이팬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 라는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자, 이 문장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 it이라는 대명사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앞문장에서 대조되는 요소 두 가지를 모두 언급했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뭐가 되는지 둘 다 지금 가능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장까지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추론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it이 지칭하는 게 좁은 포커스라면 요 정답은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에 해를 끼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될 거고, 이 it이 지칭하는 게 넓은 포커스라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나올 텐데, 우리가 윗문장까지는 이 it이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고서 답을 고르기는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마저 한번 해석을 해서 다음 문장에서 이 it이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can still fry an egg. 너는 여전히 계란을 튀길 수는 있지만 그 계란은 그 팬에는 stick, 달라붙지 않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non-stick frying pan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준 건데요. 이 부분도 지금 은유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같이 잡았었던 소재 진술, 이 핵심 소재 진술과 이 은유의 연관성을 파악해 보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펜에 달라붙는다라는 의미가 아까 이 narrowly하게 포커스된 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좁은 시야를 가지고 집착적으로 집착해서 거기에 달라붙는 거, 요 두 가지가 지금 매칭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해보자면 계란 후라이를 여전히 할 수는 있지만 이 팬에 달라붙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은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it이 아까 넓은 범위의 집중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내용에 해당하는 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해석을 해 두셔야 정답을 고르는데 지장이 없으실 텐데, 왜냐하면 제가 이 위편의 카드에도 지금 링크를 띄워놨지만 그 요번 수능의 특징이 앞으로도 이 특징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보기들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뉘앙스는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이 핵심 소재에서 혹은 핵심 진술에서의 내용을 한 끗씩만 틀어놓고 이 매력적 오답이 되어서 함정으로 쓰이는 보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지문에서 파악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높은 해상도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답을 고르는데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자, 실제로 요 1번 보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 보기들이 헷갈리는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한 번씩 한번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는 뭐라고 했었냐면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스트레스적인 상황도 직면하지 않을 수 있다. 절대 직면하지 않게 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게 얼핏 보면 이 스트레스에서 좀 자유롭게 된다라는 의미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이 지문에서 넓은 시야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을 높여준다고 했었던 거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자, 2번 문장도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 스트레스의 원인을 identify, 알아내는 누군가의 perspective, 관점을 넓혀준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스트레스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에 긍정적인 얘기 안에 이 긍부정으로만 접근을 하신다면 정답으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게 될 수 있는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 스트레스풀한 파트 말고 이외의 부분에도 포커스를 넓게 가져가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다루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되기 힘듭니다. 자, 3번 문장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험에 긍정적인 측면에만 긍정적인 측면에 누군가의 관심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내용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3번도 보기 되기 어렵고요. 자, 4번 문장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의 스트레스풀한 측면을 넘어 어떤 경험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정리했었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보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into account라고 하면 보통 요 사이에 목적어가 위치하게 되는데요. 한 덩어리로 묶어서 목적어를 고려하다 혹은 목적어를 고려사항에 넣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묶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스트레스를 이 넓은 관점을 키우는 것의 원천으로서 고려하는 것,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서 이 스트레스를 네가 더 넓은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지금 표현이 쓰였는데 어찌 보면 되게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지문과는 전반적으로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5번 보기도 정답이 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22번도 마저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요지 문제인데요. 이 요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보기부터 읽고서 지문을 읽으시는 게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합니다. 21번부터 24번까지 보시면 22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들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22번만 지금 한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글로 구성되어 있는 보기를 먼저 읽고서 지문을 읽으시면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소재를 먼저 맥락을 확보한 채로 지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문 내용을 파악하는 게 훨씬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보기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 이 키워드만 추출을 하더라도 지문 읽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고서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노출되는 단어들이 고객이라는 단어 다 공통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마도 이 지문은 고객을 응대해야 되는 어떤 상인이나 그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지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공통적인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피드백, 그 다음에 고객의 반응, 고객의 의견 정도 내용이 공통적인 내용으로 보이네요. 자, 그러면 아마도 이 지문은 이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보내는 피드백과 반응, 요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문을 읽으시면 훨씬 더 내용 추출하기가 쉬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지문 첫 문장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해석을 해보자면 너의 반응을 우선순위화 할 수 있는 것은, 이 첫 문장 주어 자리가 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바로 내용 추출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보기를 보고 온 상태에서는 조금 한결 편해진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response, 이 반응이라는 게
아무런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봤더라면 어떤 의미였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이 지문이 고객을 대하는 업무 종사자들이 고객의 반응과 피드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response라는 것들은 고객들이 보내는 반응, 그 다음에 피드백일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다만 여기서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 게 이 your 라는 이 소유격의 의미가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의 반응이라는 건 너가 주체가 돼서 너가 보내는 반응일 수도 있고 너가 받는 대상이 돼서 받는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지문은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도 살펴봤듯이 고객을 응대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쓴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your responses 같은 경우에는 너가 상인으로서 받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 묶어서 다시 한번 첫 문장 해석 이어가 보자면 너의 반응을 우선순위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네가 더 깊게 개인적인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해준다. 자, 여기 뒤편으로 개인적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칭하는 you가 이 상인을 향한 you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llow라는 동사 하나만 조금 자세하게 짚어보고 가자면 이 allow라는 동사를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허락하다, 허용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뜻을 넣고서 문장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시다 보면 막상 해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allow라는 동사는 보통 문장 안에서 사용되면 allow 뒤편으로 목적어 투부정사를 세트로 사용해서 이걸 한 덩어리로 주어는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하다 혹은 해주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의미가 허용하다의 개념으로 되는 거거든요. 영어에 이런 류의 동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의미만 알아서는 실제 문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동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allow고, allow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노출이 됐다 하면 100에 90 정도는 방금 말씀드린 형태로 쓰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잘 봐두셨다가 나중에 지문에서 또 만나시면 이 형태대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장이 아직 종료가 안 됐고 그 뒤편으로 추가적으로 내용이 부연이 붙었는데요.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뒤로는 어떻게 붙은 거냐면 이 완전한 문장 뒤편으로 콤마 찍고 be it 이라는 구문이 붙은 형태인데요. 이 완전한 문장 뒤편으로 콤마 be it이 붙으면 얘는 한 덩어리로 whether it is라고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whether it is A or B가 되면 이게 A든 B든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요 구문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몇 번 노출이 됐었던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적어 놓으신 다음에 다음번에 나오시면 요거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요 be it이라는 표현을 whether it is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이걸로 바꿔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이 one-off interaction이라고 하면 일회성의 상호작용, one-off 일회성, 한 번의 상호작용, 그리고 여기서 around는 뭐뭐 주변에가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라는 about과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떤 특정한 기분이 좋거나 혹은 화나는 경험에 대한 일회성의 상호작용이거나 상호작용이든 아니면 장기간의 관계, 그러니까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개인과의, 여기서의 individual, 이 개인은 개별 고객을 지칭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customer base, 고객 베이스, 그러니까 내 상품을 찾아주는 고객들,
이 고객들 베이스 중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개인이라고 하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자주 찾아오는 단골 같은 사람이겠죠. 요 사람들과의 장기간의 관계 발달이든 아니면 그냥 특정, 단발성, 그냥 어떤 delightful한 experience라고 하면 그 고객이 내 물건을 사고 되게 기분 좋은 경험. upsetting experience라고 하면 반대 상황이겠죠. 내 물건을 사갔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 그것에 대한 일회성의 상호작용이 됐건 이 고객들과 조금 더 긴밀하게 커넥트할 수 있게끔 해준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이 주어 자리에 나왔었던 요소는 너의 고객이 너에게 주는 리스폰스를 우선순위화 시키면 네가 고객과 조금 더 긴밀하게 연관성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이 B 뒤편으로 나오는 표현은 그 고객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두 가지가 지금 뒤로 연이어서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위 개념이 붙은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뒤편으로는 구체적 사례일 뿐인 거지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기를 읽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being부터 responses까지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하셨을 거예요. 자, 다음 문장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의 이 if절 때문에 또 헷갈렸던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만약 너가 지금 have ever PPA 형태로 붙었죠. 이 have ever PPA 형태로 붙으면 얘는 현재 완료 중에서도 뭐뭐 한 적 있다의 경험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CJ 뉘앙스를 명확하게 살려서 해석을 하셨어야 이 문장이 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 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걸 보다 보면 시제 파트를, 그러니까 이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 내용들을 너무 무시하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 시제에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해석을 하셔야 이 지문 안에서 해석상의 해상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제 반드시 신경 써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만약에 네가 어떤 호의적인 코멘트를 달아본 적이 있더라면,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정은 너는 지금은 상인이지만 네가 고객 입장이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have pp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이게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모든 상인은 어딘가에서는 고객이잖아요. 근데 네가 고객으로서 어떤 물건을 산 다음에 네가 그 물건이 너무 좋아서 어떤 호의적인 코멘트를 올린 거야.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뭐에 대한 코멘트였냐면 어떤 브랜드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렇게 올렸었던 적이 있더라면 하고 if절이 종료되고 think about부터가 이제 주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주어 없이 동사로 왔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진행되겠죠. 자, think about 한번 생각해봐라 하고 이 think about 뒤편으로 what절이 목적어로 붙었네요. 뭘 생각해보냐면 what it would feel like,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자, 만약에 너가 개인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이 브랜드 매니저에 의해서,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네가 제품을 샀어, 고객으로서. 그래서 그 제품에 만족을 해서 제품을 파는 사이트 홈페이지에다가 좋은 후기를 달았어. 근데 그 제품 판매자가 그거를 보고 이걸 뭐 좋은 후기로 선정을 한다거나 혹은 거기에 답변을 달아주면서 너의 이 코멘트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어떤 느낌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를 통해서 이 첫 문장에서 이야기했었던 너가 받는 이 피드백들을 prioritize 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된 겁니다. 여기에서 너의 반응들을 우선순위화 하라는 건 너의 고객들이 너에게 보내는 반응들을 좀 신경을 써주고 그거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acknowledge라는 표현을 써서 인정을 해주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래서 내용을 묶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지문의 메인 주제가 노출이 된 겁니다. 네가
받는, 너의 고객들이 너에게 보내는 그런 피드백을 인정을 해주면 너는 고객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고객이 보내는 피드백, 요거를 인정을 해주면 그러면 고객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향상될 것이다 정도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뒤편으로 문장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보면서 그 뒤로 새로운 내용 나오는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포스트, 그러니까 무언가 글 같은 거, 이 뒤편으로 코멘트가 목적어로 삭제됐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포스트, 게재를 해. 이걸 왜 게재를 하냐면 말할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때문에 이 코멘트를 게재를 하는 거냐면 want to be recognized. 이 recognize라는 표현은 아까 acknowledge라는 단어를 바꿔서 썼지만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것을 말했던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은 코멘트를 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지. 자, in particular, 특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은 코멘트를 쓰는 거고, in particular 같은 경우엔 특정한 상황에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 상황에선 사람들이 긍정적 코멘트를 달 때, 그들은, 여기서의 they는 지금 사람이라고 보면 조금 어렵겠네요. 그 앞부분에 있는 이 코멘트라는 명사를 받아온 거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expressions, 이게 지금 보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앞에 나왔었던 이 people로 보게 된다면 사람들은 표현이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내용상으로 불일치가 생기기 때문에, 어색해지기 때문에 이 they는 people로 보시면 안 되고 그 뒤편으로 나오는 이 positive comments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흐름상 맞겠습니다.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긍정적인 코멘트들은 expressions, 표현이랍니다. 뭐에 대한 표현이냐면 여기서 appreciation이라고 하면 감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스트를 이끌어낸,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코멘트를 달게끔 해낸 그 경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경험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어. 요걸 표현해낸 거라고 합니다. 자, 계속 가보자면 너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칭찬이 전형적으로 땡큐와 같은 리스폰스로 응답을 받는 반면에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이 브랜드에 대한 칭찬이 unanswered,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문장에서는 어떤 상황을 묘사한 거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코멘트는, 어떤 고객이 쓴 코멘트는 관리자가 땡큐라고 답변을 달아줬어. 근데 너가 쓴 코멘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 칭찬들은 답변을 못 받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내가 쓴 코멘트를 아까 뭐라고 했죠? 인정받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응답을 받고 싶은 건데 이렇게 이걸 받지 못하면 고객이 조금 서운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첫 문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고객들의 피드백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고객들과의 관계가 지금 좋아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칠 부분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 문장 뒤편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다만 여기에서 이 go라는 동사 한 가지만 조금 보고 가자면, 이 go라는 동사가 보통은 가다라고 해석을 하실 텐데 이 go라는 동사 뒤편으로 형용사가 붙게 되면 얘는 뭐뭐 하게 되다라는 연결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unanswered라는 과거 분사는 형용사에 해당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또 문법 강의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o 뒤편으로 unanswered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붙게 되면 그때는 가다라는 의미가 없어지고 이렇게 형용사가 되다라는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go unanswered라는 표현이 응답받지 못하게 되다라고 해석이 된 겁니다. 자, 다음 문장도 한번 계속 해석을 해보자면 These are lost opportunities. 이것들은 이 손실된 기회라고 합니다. 어떤 기회냐면
그 칭찬을 이끌어낸 것, 그러니까 drive라는 단어도 항상 운전하다에만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drive는 무언가들을 추동해내다, 만들어내다 정도의 개념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칭찬을 이끌어내고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고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여기서 understand랑 create이 병렬로 쓰였네요.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단단한 팬층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의 손실된 기회이다 라고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고객들이 보통 좋은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이 판매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코멘트를 남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안 달아주면 고객들이 좀 서운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고객들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기가 어려워진다. 판매자 입장에서 기회를 놓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지금 정답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내용을 통해서 정답을 골라보자면, 자, 고객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고객의 브랜드 칭찬에 응답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1번 보기가 방금 우리가 정리했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오네요. 자, 근데 22번 지문 같은 경우에도 21번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냥 대충 뉘앙스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답을 고르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이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지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핵심 소재들 막 다 쓰고 있거든요. 고객, 피드백, 성공, 고객의 반응, 이런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못 읽어내시면 그러면 답 고르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보기 보면은 답이 막 2개, 3개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자, 나머지 보기들도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고객의 피드백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피드백을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주면 응답을 좀 해주라는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지금 안 되는 거고, 신속한 고객 응대. 자, 고객 응대를 빨리 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자, 4번 브랜드 매니저에게는 고객의 부정적 의견을 수용해라. 고객의 부정적인 의견을 수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객이 좀 코멘트를 달면 답변 좀 해주라고. 이것도 지금 4번도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이고요. 자, 5번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브랜드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도움이 된다. 여기서도 단순하게 의견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고객의 의견을 내면 답변 좀 달아주라고. 그래서 얼핏 보면 지금 다 조금씩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리를 못 해내시면 답 고르기가 점점 어려워지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바로 진행합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 천연 자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천연 자원이라고 하면 숲이 됐건 강이 됐건 그런 천연 자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시장의 유인을 직면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학생들이 간혹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인센티브를 우리가 회사에서 인센 준다 하다 보니까 무슨 보너스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조금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인센티브라는 단어는 사실 이 유인, 동기의 개념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끔 만들 요소들을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보너스의 개념으로 인센티브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우리가 돈을 더 주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만한 동기를 만들어준다라는 개념에서 인센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센티브라는 단어는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첫 문장에서 인센티브 내용 잘못 잡는 순간 이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꼬이게 되니까 여기서 오해가 있으셨던 분들은 지문 내용 끌고 가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묶어가지고 계속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exploitation을 여기서 exploitation 주석에서 이용이라고 달아줬는데요. 이 exploit이라는 동사는 사실 그냥 단순한 이용보다는 조금 무언가를, 자원 같은 것들을 착취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뽑아먹고 이런 뉘앙스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usage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exploitation, 이 착취의 대상은 아마 앞부분에 나온 천연자원에 해당하겠네요.
간혹 요렇게 이 명사의 대상, 지금 이 지문에서는 이 착취의 대상이 무엇인지 이 지문 안에서 삭제돼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삭제되어 있는 대상과 주체를 맥락에 따라서 넣어서 해석을 안 해주면 그러면 의미 추출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 명사가 독립적으로 위치했을 때 이 명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주체와 대상을 같이 보려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이 천연자원을 이용할 재정적인 보상, 그러니까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을 베거나 이 강에 있는 물을 활용해서 생길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란 뜻이겠죠. 이 재정적 보상을 제공해주는 시장의 유인을 직면한다고 했습니다. 자,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첫 문장을 읽고 나면 첫 문장에서 노출된 소재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천연자원 관리자라고 하면 이 숲이나 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겠네요. 이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이 시장의 인센티브, 동기를 마주하는데 이 시장의 동기라는 건 요 천연 자원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이야기하겠네요. 그래서 첫 문장에선 그냥 마주한다라는 현상만 기술했지 이 현상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언급도 추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내용이 추가적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뒷문장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뒷문장에서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라고 왔네요. 자, 이 for example을 비롯한 for example, for instance 예시를 나타내는 연결사들이 나오면 앞부분에서 읽었었던 모호한 상위 개념을 조금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하고 나서 앞부분에서의 상위 개념과 매칭을 시켜주셔야 전체적인 지문의 흐름을 끌고 가는데 유리해집니다. 자, 계속 해석을 해보자면 이 owners of forest lands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봤었던 이 천연자원의 매니저를 구체적인 사례로 어떤 숲의 오늘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하이 개념을 매칭시켜줘야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 숲의 주인은 이 시장의 유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의 유인의 내용을 투부정사로 뒤에서 붙여줬는데 나무를 cut down, 잘라낼 시장의 유인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 잘라서 갖다 팔면 재정적 이득,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숲의 주인은 이러한 자꾸 기회와 이러한 상황에 자꾸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뒤편으로 마저 해석을 해보자면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이 붙었는데 rather than 이라는 표현은 뭐뭐보다는 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 웬만하면 얘는 뭐뭐가 아니라 라는 부정의 뉘앙스를 반드시 살려서 해석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조금 더 분명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 숲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이 매니지는 컷다운과 병렬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숲을 관리할 유인이 아니라 나무를 자를 유인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숲을 관리한다는 내용 뒤편으로 전치사 for를 이용해서 수식어가 추가적으로 붙었는데요. 여기서의 for는 목적과 이유를 나타내는 개념이 돼서 숲을 관리하는 이유를 써준 게 되는 거겠네요. 자, 이 숲을 왜 관리하냐면 탄소를 포집하거나 아니면 야생동물의 서식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홍수를 방지하거나 다른 생태계 서비스를 위해서 숲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잘라버릴 어떤 재정적인 유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의 내용 조금 더 분명해졌죠? 어떤 천연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항상 그들에게는 있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해당 내용 묶어가지고 다음 문장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se services, 이러한 서비스들은
여기서의 이러한 서비스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그 대명사의 본명사와 분명하게 연결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these services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잘라내는 개념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숲을 관리하는 목적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되겠네요. 자, 이러한 서비스들은 그 뒤편으로 provide라는 동사가 붙었는데 provide A with B의 형태로 A에게 B를 제공하다의 개념이 됐습니다. 자, 이 문장을 땡땡을 가지고 있는 주인 이렇게 해석하면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자, 그러면 구문에 맞추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 천연자원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어떠한 financial benefit, 이 재정적인 이득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자, 요렇게 명사 앞에 부정어 no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no라는 부정어를 동사에 넣어서 해석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우리나라 말에는 명사 부정이라는 개념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있는 그대로 명사를 부정해서는 뜻을 가져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명사 앞에 이렇게 부정어가 붙어 있으면 그 부정의 뉘앙스를 동사에다가 집어넣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서비스들은 그 숲의 주인들에게 어떠한 재정적인 이득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숲이 탄소 포집해주는 건 맞아, 홍수 방지해주는 건 맞는데 이거를 마켓, 시장에 갔다가 돈 받고서 주인들이 팔 수가 없어. 이 주인들에게 재정적인 이득을 제공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것 같다의 개념인데 거기에 부정이 붙었으니까 영향을 미칠 것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관리 결정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리 결정이라는 건 결국 이 천연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천연자원을 보호할 것인지, 우리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천연자원을 매니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컷다운, 베어버릴 것인지, 이러한 개념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자, 근데 그 뒤편으로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사가 붙었네요. 자, 그러나 요 economic benefit이라고 했네요. 경제적인 이익.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던 이 에코시스템이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러한 서비스들이 제공해주는 이러한 이점들. 자, 동사가 뒤편으로 멀리 떨어져서 붙었습니다. 동사부터 한번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based on 여기는 사이에 수식어로 낀 거기 때문에 자, 주어 동사부터 해석을 해보자면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점들은 자, timber, 이 목재의 경제적 가치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목재는 대용어로 사용된 건데 그러니까 목재라는 개념 그 자체가 아니라 이 지문에서 목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이야기했었던 exploitation에 해당하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천연자원을 추출하고 착취하고 활용하는 거. 그래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러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홍수 방지, 뭐 서식지 제공, 여기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이 더 timber, 목재가 주는 경제적 가치를 초월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숲이 홍수를 막아주잖아요. 근데 홍수가 나. 만약에 그 숲에 있는 나무를 다 베버려서 홍수가 났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홍수를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에코시스템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이 경제적 이익이 이 나무 몇 조각 팔아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경제적보다 실제로는 더 크다는 겁니다. 이걸 마켓, 시장에 가져다가 실제로 돈 주고서 팔 수는 없어. 마켓적인 베네핏은 없을 수 있어도 그게 가지고 있는 내재적 경제적 가치를 활용을 해보자면 그냥 이거를 나무를 베어서 목재로 갖다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뒤편으로 예를 들어라는 하위 개념이 또 붙었네요. 자, 이 하위 개념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앞에 나온 상위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례를 들어주는 건데, 앞에서 내가 상위 개념이 해석이 조금 덜 됐다고 하면 하위 개념을 통해서 이 상위 개념의 해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앞부분의 상위 개념이 해석이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하위 개념 파트는 조금 빠르게 지나가셔도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이 하위 개념엔. 일단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엔이 갖고 있는 계획은 estimated, 추정하고 있답니다. 뭐냐면 ecosystem services, 이 이코시스템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이점. 근데 이 서비스들이 무엇이냐면 아니네요. 이 provided가 benefit을 꾸미는 거라고 보셔야겠네요. 뭐 열대우림이나 이 기후 통제를 포함해서, 혹은 물 정화를 포함해서 침식 방지,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열대우림들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이 경제적 가치가 3 times greater 라고 하면 3배 더 크다 라고 추정하고 있답니다. 헥타르마다. 여기서 헥타르라는 건 이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인 거죠. 뭐보다 3배 더 크냐면 the market benefit, 시장에 내다 팔아서 벌 수 있는 돈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지문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정리가 돼 가고 있죠. 마지막에 이 thus라는 연결사, 인과죠. 뒤편으로 결과가 오고 앞으로 원인이 오는 형태고, 이 결과 파트가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겠네요, 결과 파트에. 자, 이 나무를 자르는 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야. 나무 잘라서 목재 갖다 팔아봐야 이 버는 돈이 이 숲이 하고 있는 생태적 기능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지금 이 제대로 된 옳은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옳은 시그널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에코시스템 서비스를 extractive uses라고 하면, 이 extract라는 동사가 추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 exploit에 해당하는 착취의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착취적인 사용보다, 여기서 over는 무엇 보다의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착취적인 사용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무를 베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벌 수 있는 것보다 이 이코시스템 서비스들을 선호하는 이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시그널은 extractive use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코시스템 서비스들을 옹호하는 게 올바른 시그널이야. 이게 제대로 된 시그널인데 시장은 지금 그거를 보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우리가 묶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이코시스템 서비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적 가치가, 이거를 그냥 착취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얘네 좀 잘 보존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보기를 고르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이 이코시스템이 갖고 있는 시장 가치를 계산하는 것의 중요성. 자, 1번 보기 같은 경우에 이 market value라는 걸 이 economic benefit과 같은 개념으로 보신 분들은 1번이 정답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데요. 이 market value는 시장에 갖다가 내다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코시스템 서비스들은 market value가 없다 그랬죠. 시장에 갖다가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용적으로 자체가 지금 모순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1번은 지금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 이 숲의 자원의 비시장적 가치를 비교해 보는 것의 중요성, 요걸 비교하고 측정하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 non-market value라는 게 이코시스템 서비스의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시장에 내다가 팔 수는 없어. 갖다가 팔 수는 없지만 걔네들이 분명한 경제적 value,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단 말이죠. 이것들을 잘 계산을 해서 얘네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지문이 흘러갔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보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재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숲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의 임팩트, 효과. 자, 얘는 지금 정반대 진술이 됐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4번. 자, 숲의 마켓, 시장과 비시장적 가치들을
가치들의 균형을 맞추는 것의 이익들, 이점들이라고 왔네요. 얘도 지금 지문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죠. 자, 5번. 이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것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천연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 천연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5번도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랑은 거리가 멀겠습니다. 자, 24번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해석해 볼게요. 자, 과잉관광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 전제에 기반한다. 자, 여기서 rest가 휴식하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rest온이 그냥 한 덩어리로 뭐뭐에 기반하다, 전제하다의 개념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그 특정 전제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조금 더 왔네요. 이 특정 전제가 뭐에 대한 전제냐면 사람과 장소에 대한 전제. 그리고 그 뒤편으로 여기가 조금 헷갈리셨을 텐데 common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어요. 근데 이 형용사가 이 바로 앞에 있는 place나 people을 수식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assumption을 꾸몄습니다. 여기서 place랑 people을 꾸민 게 아니라 assumption을 꾸몄다는 건 이 place랑 people에도 붙여보고 assumption이랑도 붙여봤을 때 이 해석상의 그 내용이 assumption이랑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붙기 때문에 assumption이랑 붙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형태상으로는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 관광에 대한 연구나 일반적인 사회과학들, 관광 연구나 다른 일반적 사회과학에서 흔한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내리고 있는 어떤 특정 전제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문장부터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이긴 합니다. 자, 최대한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이 지문의 핵심 소재 같이 한번 뽑아보면 당연히 over tourism, 이 과잉 관광이라는 게 핵심 소재에 해당하겠네요. 이 부분까지는 모두 따라오실 수 있으시죠? 자, 근데 이게 어떠한 특정한 전제에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이 전제는 두 가지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사람과 장소에 대한 전제이고 이게 보통의 연구들에서 흔히 사용하는 전제라고 했습니다. 자, 요 수식어들, 이 두 가지의 수식어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사실 이 특정 전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이 전제가 사람과 장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전제라는 거, 그리고 뭐 이 관광 연구와 다른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제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이 전제가 무엇인지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지문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읽어 내려가실 때 내가 이 특정 전제가 무엇인지를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두 번째, 세 번째 문장 내용이 읽히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도 마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다 분명하게 정의되고 그 범주가 제한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여기에서 사실 이 both라는 주어가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다에 해당할 수 있는 게 앞문장에 지금 두 가지가 있죠. 사람과 장소, 그 다음에 tourism studies와 social sciences. 이 두 가지에 해당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이 both에 해당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는 사실 뒷문장을 조금 더 보셔야 분명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두 번째 문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이 특정한 전제에 대한 내용일 거라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전제에 대한 내용이 노출이 된 건데 이 전제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 이 두 가지가 명확한 범위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한정돼 있고 그 범위가 제한돼 있다고 했으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뒤에 내용들 읽어보면서 요 내용 이해하고 이 both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목적적으로 한번 다음 문장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은 framed 이 틀이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bounded 명확하게 범주가 갖추어진 사회적 행위자로서. 근데 그 사회적 행위자 뒤편으로 이 either A or B의 형태로 해가지고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이 호스트 주인의 역할을 하거나 이 관광지에서 주인이라고 하면 그 관광지에서 이 관광 상품으로 생업을 종사하는 사람들 되겠네요. 관광지에 사는 사람들. 이 주인의 역할로서 혹은 이 관광지를 찾는 손님의 역할을 하는 딱 범위가 갖추어져 있는 사회적인 행위자로서 이 프레임, 틀이 맞추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비슷하게 장소들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앞에서 그 찾고자 했었던 이 둘 다에 해당하는 표현이 사람과 장소에 해당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다시 한번 소화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과잉관광이라는 개념이 특정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특정 전제라는 건 사람과 사물이 명확한 범주와 범위에 소속돼 있다라는 걸 기반으로서 이 과잉관광이라는 개념이 형성돼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문장에서 사람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 네 번째 문장에선 이 사물, 즉 공간의 범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네요. 제가 아까 해설할 때 사물이라고 해설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공간이 맞죠?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자, 그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자, 다시 마저 접근을 해보자면 자, 이 비슷한 방식으로 공간들은 are treated, 취급될 수 있다. 뭘로써 취급될 수 있냐면 안정적인 containers, 용기로서. 용기라는 건 무언가를 담는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죠. 명확한 boundaries를 가지고 있는 안정적, 변하지 않는, 여기서의 stable이라는 것들은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안정적인이라는 게 불안정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이 특정 전제는 사람과 요 공간이 명확한 범주와 범위에 있다라는 내용이라는 건데 그 정해져 있는 범주와 범위가 각각 어떻게 정해져 있었냐면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자나 아니면 그 관광지에 살고 있는 거주자로 정리가 될 거고 공간의 경우에는 변하지 않는 이 방문자와 거주자를 담고 있는 용기, 그릇, 이 방문자와 거주자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릇이라는 개념. 이런 식으로 관광 오는 사람 그리고 관광지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라는 전제, 여기에 과잉관광이라는 개념이 이 전제를 기반으로 과잉관광이라는 개념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얼개는 잡혔는데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직 잡기 어렵죠. 자, 다음 문장에서 내용을 좀 더 묶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장소들은 여기서의 장소라고 하는 건 이 관광지에 해당하는 곳이겠네요. 관광객으로 가득 차서 그러므로 관광객으로 가득 차서 오버투어리즘, 과잉관광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그러므로라는 개념이 붙었을까?
hence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인과죠. 앞에서는 우리가 정리했었던 내용 기억하시죠? 범주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근데 그러므로라고 하고 오버투어리즘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대. 왜 이게 지금 인과로 형성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관광지는 딱 스테이블 정해져 있어. 안 바뀌고. 그리고 거기에 이 관광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범주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냐면 거기에 관광 오는 관광객, 방문객과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 그러면 관광객과 거주민들이 이 정해져 있는 관광지에 가득 차면 이게 말 그대로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 하위 개념이 나오면서 내용상의 매치가 이루어지네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그러나 what does it mean? 여기서 지금 가주어로 사용됐습니다. 지금 it for to 구문이 사용됐네요. 여기서 for a place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주어로 사용됐습니다. 자, 맞추어서 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한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게 뭘 의미할 거냐? 뭔가 왜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이 뒤편으로 사례가 나오거든요. 자, indeed, 실제로 몇 가지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여기서 attraction이라고 하면 관광지라고 보셔야 됩니다. 관광지나 그 관광지 안에서의 명소들이 이제 attraction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명소들에 대한 사례들이 있답니다. 근데 대절 뒤편으로 수식어 붙였죠. 어떤 명소냐면 제한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 attraction, 이 명소들. 그리고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그러니까 더 많은 관광객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은 없는 그런 특정한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관광지 중에 특히 이 열려있는 공간들,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의 해수욕장 같은 곳들은 이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람들로 사실 가득 찬다라는 개념을 상상하기가 쉽지는 않죠. 사람들이 암만 많아도 어깨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꽉 들어찬다라는 개념을 상상하기는 쉽지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제한된 공간이 있는 관광지들, 어떤 특정 성당 같은 곳들은 제한된 수용력을 가지고 있죠. 성당이 암만 크다고 해도 거기에 뭐 사람들을 막 10,000명씩 집어넣기가 사실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가득 찬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뒷부분에서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계속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not least라는 건 한 덩어리로 특히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the case, 여기서 이 케이스를 사례라고 해석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표현은 하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This is the case with 명사, 이런 식으로 쓰시면 명사에서 또 그러하다, 명사에도 해당하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깔끔하게 해석이 되고, 이 구문은 정말 자주 쓰이는 구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히 자, some man-made construction,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물들, 예를 들자면 에펠타워 같은 것들, 에펠탑 같은 것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물들에 해당한답니다. 인간이 만든 구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 얼마든지 쉽게 상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 with places such as cities, regions, or even whole countries,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물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도시나 지역들, 그리고 심지어 countries, 나라 같은 장소들의 경우에, 근데 이 나라들 뒤편으로 수식어가 붙었네요. 분사를 통해서. 어떤 나라냐면 여기서의 destination은 관광지라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관광지로서 홍보되거나 아니면 이런 과잉 관광의 희생자로서
묘사되고 있는 이런 cities, region, countries 같은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물이 아닌 좀 더 넓은 지역이라는 것과 같은 장소에서는 things, 이 things라는 명사가 아무런 맥락도 없이 이렇게 쓰일 때에는 상황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상황이 좀 더 complex, 복잡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overtourism, 과잉 관광이라는 개념은 이 관광지에 해당하는 공간과 거기에 방문하는 방문객 그리고 거기에 거주자들, 이게 정확한 범주가 있어서 이 overtourism이라는 기준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공간들, 인간이 만들어낸 건물들, 이게 용기로서, 공간으로서 범주가 딱 관광지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 방문자, 거주자 딱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용기가, 이 공간이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으면 가득 찬 거야. 이게 오버투어리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오버투어리즘은 되게 단순한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만 방금 마지막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문장에서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구조물이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의 지역들, 뭐 국가가 됐거나 지역이 됐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 개념이 조금 더 컴플렉스, 복잡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A라는 국가가 갑자기 뭐 소셜 미디어에서 소셜 네트워크에서 너무 이 하입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막 100만 명, 1000만 명씩 1년에 그 나라에 관광을 간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그 해당 지역이 일정 이상의 면적만 가득 채운다면, 일정 이상의 면적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국가의 사람들이 어깨도 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다라는 개념이라는 건 사실상 잊기가 힘들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걸 조금 더 복잡한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자, 내용을 묶어가지고 뒤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보자면, 자, 이러한 경우에는 what's excessive, were, out of proportion, 뭔가 비율에서 벗어났다거나 excessive, 초과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상대적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해수욕장에 100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오버투어리즘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might be more related to other aspects than physical capacity. 이 physical capacity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한 공간에 진짜 물리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냐, 이런 것 이외에 이런 것보다 다른 측면들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과잉된다라는 개념이. 그리고 그런 것들, 이 other aspects에 대한 사례를 such as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natural degradation, 그리고 economic leakage, 그러니까 어떤 자연이 조금 손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누수가 생긴다거나 와 같은 다른 측면들도 이제는 오버투어리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정치나 지역적인 힘의 역동, 그러니까 지역적인 권력의 변화 같은 것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오버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넓은 지역, 인간이 만들어낸 구조물이 아니라 넓은 지역에서는 개념 자체가 조금 더 컴플리케이티드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간과 공간을 분명하게 범주지을 수 있는 개념으로 보면 접근하기가 쉽지만, 정해진 공간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면 오버투어리즘이라고 그냥 보면 되니까. 근데 이걸 조금 더 넓은 지역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실제로 이 미국 같은 경우에 유명한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입장객의 수를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자연이 손상되니까. 그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사람이 막 가득 차 있어서 오버투어리즘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추럴 디그레데이션, 이거를 그냥 이 자연이 훼손되는 것들을 오버투어리즘으로 본다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투어리즘에 대한 해결책들, 여기서 이 과잉 관광에 대한 해결책 하나라도 제시된 게 있나요? 없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고, 자, 2번. 자, what makes popular destination, 이 인기 있는 관광지를 관광객에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 전혀 없었죠. 자, 3번. 이 tourist attractions, 이 관광지의 이런 명소들이 오버 투어리즘의 수혜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이 오버 투어리즘을 통해서 이 어트랙션이 득을 보고 있냐 손해를 보고 있냐라는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3번도 해당하지 않고요. 자, 오버 투어리즘이 갖고 있는 severity, 심각성, 상상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 자, 4번 보기 같은 경우가 조금 정답을 유도하는 매력적 오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1, 2, 3번은 전혀 연관성을 안 가졌기 때문에 1, 2, 3번은 쉽게 쳐낼 수 있는데, 이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 부정적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눈에 확 들어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지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오버 투어리즘이라는 개념이 이 사람과 어떤 특정 인간이 만들어낸 공간 이외에 지역적 개념으로 가면 조금 더 복잡해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4번은 매력적 오답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보기 보시면 과잉 관광이라는 게 사람과 장소만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정확하게 우리가 뽑아냈었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5번을 답으로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24번에서 이 문제를 같이 보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려운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정답 간의 보기는 그 보기들 간의 간격은 훨씬 더 넓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번과 24번 중에 3점 달려있는 문제는 내용이 무조건 어려울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소재랑 전반적인 방향성만 잘 취득을 하고 있으면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쫄지 말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